총 페이지 수 11장. 모든 페이지를 수신받지 못하셨다면 부디 연락 주십시오. 플로리다 제9지구 검시관 사무소. 부검 보고서. 사망 원인, 익사. 부검에서 밝혀진 것. 27세 백인 남성이 시월드의 고래 수조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부검을 통해 추가로 밝혀진 것. 사후 찰과상, 열상 및 음란과 고환의 박리. 1990년대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시월드 올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인기 테마파크였습니다. 1973년에 처음 선을 보인 이곳은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동선과 지형 지물을 제작 및 배치해둔 것은 물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각종 동물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걸어 다니느라 다리가 아픈 관람객들이 가만히 앉아 구경할 수 있는 여러 쇼는 시월드의 백미였죠. 사람들의 탄성을 절로 자아내도록 구성된 쇼들은 매일같이 흥행을 기록했고 일종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커다란 인기를 끌었던 쇼의 이름은 샤무쇼였는데요. 1966년 쇼가 시작되며 처음으로 출연했던 범고래 샤무의 이름을 딴 이 범고래 쇼는 수십 년간 이어져오는 시월드 올랜도의 전통이자 핵심이었죠. 객석을 가득 채운 5,500명의 관람객들은 범고래와 인간의 교감, 거대한 덩치가 믿기지 않은 날렵한 기동과 점프, 고개에 가까운 합동 공연에 열광했습니다. 운이 좋다면 직접 체험 코스를 즐길 수도 있었는데요. 15분이라는 시간을 꿈결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샤무쇼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커다란 즐거움을 선사했죠. 그러나 모두가 샤무쇼를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은 넓은 활동 범위를 지닌 범고래를 좁은 수조에 가둬놓고 키우는 것도 모자라 공연을 위해 가혹한 조련을 일삼는 시월드를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범고래가 매우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받는 스트레스 역시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점은 이러한 비판의 주된 근거가 되어주었죠. 고래 특유의 평화롭고 신비로운 이미지는 사람들을 더욱 매혹시켰기에 눈물을 흘리며 범고래의 자유를 촉구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27세의 남성 다니엘 듀크스 역시 범고래에 깊게 매혹된 이들 중 하나였는데요.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죠.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현실적으로 범고래를 시월드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 불쌍한 범고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자. 범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주장하는 시위대에 합류하는 대신 남몰래 범고래와 소통하며 우정을 쌓겠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범고래의 신비로운 이미지에 푹 빠져 있었던 그는 밀접한 접촉과 교감이 행해진다면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범고래와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영적 신념에 도달해 있었는데요. 인간과 범고래가 수조에서 함께 헤엄치며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 환상적인 광경을 상상하는 다니엘은 이미 황홀함으로 가득 찬 상태였죠. 그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행복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99년 7월 5일 일반 관람객처럼 시월드에 입장한 다니엘 듀크스는 태연하게 쇼를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윽고 뉘엿뉘엿 해가 저물며 퇴장 시간이 가까워지자 다니엘은 미리 봐두었던 CCTV의 사각지대로 향했죠. 다른 관람객들처럼 퇴장하지 않고 몰래 화장실에 숨어 테마파크 내부에 남는 데 성공한 그는 무대 뒤편이나 창고 등의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옮겨다니며 때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마지막 경비 순찰이 끝나고 시월드의 직원이 모두 퇴근하자 다니엘은 행동을 개시했는데요. 조명이 모두 꺼진 새벽의 시월드에 홀로 남은 그는 아주 당당하게 범고래 수조 구역으로 이동했죠. 여러 겹의 울타리를 넘어 수조를 둘러싼 3피트 높이의 두꺼운 플렉시글라스 장벽 위로 올라간 다니엘은 수면 아래 보이는 커다란 그림자에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가지런히 접은 옷들을 수조 가장자리에 살포시 올려둔 다니엘은 나체 상태로 망설임 없이 물속에 뛰어들었는데요. 곧 그를 감지한 범고래가 꼬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며 가까이 다가왔죠. 매일같이 상상하고 꿈꿔왔던 범고래와의 첫 만남. 황홀함도 잠시 다니엘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와 같은 수조 내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대한 범고래는 결코 평화롭고 온순한 신비롭고도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 범고래 틸리쿰은 과거에 인간을 고의로 살해했던 전적이 있었죠. 1991년 2월 20일
교대 근무를 서던 도중 발이 미끄러져 수조에 빠진 조련사 켈티 리번의 발을 틸리쿰이 꽉 물고 깊이 잠수했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생에서도 사람을 공격하기는커녕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범고래가 자신의 조련사가 익사할 때까지 결코 발을 놓아주지 않았던 이유는 틸리쿰의 불우한 성장 과정에 있었는데요. 폐사한 번식용 범고래 수컷을 대신해 캐나다의 시랜드 오브 더 퍼시픽에 팔려온 2살의 틸리쿰은 어미와 떨어진 채 좁은 수조에서 여러 마리의 낯선 암컷 범고래들과 생활해야 했죠. 계속되는 훈련과 빡빡한 쇼 스케줄에 혹사당하고 있었던 암컷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틸리쿰을 장난감처럼 다루며 매일같이 물어뜯었고, 어린 범고래는 피부가 긁힌 자국으로 가득 찰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입기 일쑤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틸리쿰은 쇼를 위한 훈련과 더불어 번식 사업에 이용되었는데요. 해양동물보호법에 따라 야생 범고래 포획이 어려워진 수족관 업계가 새롭게 태어난 범고래를 판매하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창출함에 따라 틸리쿰은 무려 21마리 범고래의 아버지가 되어야만 했죠. 갓 태어난 새끼들이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곧바로 다른 수족관에 팔려가고 암컷 범고래들의 공격과 조련사들의 훈련이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 틸리쿰은 서서히 미쳐갔습니다. 그렇게 정신병에 걸린 범고래가 결국 조련사의 목숨을 잃게 만들었음에도 시월드는 틸리쿰을 폐기하지 못했는데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행동을 보인 범고래를 사살할 경우 대중들의 비난과 눈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틸리쿰이 숙련된 제주꾼이자 검증된 번식용 수컷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값비싼 동물을 고작 사람 하나 죽였다고 버리는 것은 경영자들에게 있어 수지타산이 전혀 맞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사고로 인해 당장 테마파크를 폐쇄해야 할 상황이었기에 한 푼이라도 건져야 했죠. 조금이라도 적자를 메꾸려는 경영진들에 의해 매각 처리된 틸리쿰은 시월드 올랜드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시월드에서도 강제로 쇼에 동원된 틸리쿰은 결국 완전히 미쳐버렸는데요. 인간에 대한 분노, 증오, 그리고 광기, 자신을 강제로 쇼에 내보냈던 인간과 지금 눈앞에서 헤엄치고 있는 인간이 별개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틸리쿰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다니엘에게 가까이 접근한 틸리쿰은 튼튼한 물범도 일격에 보낼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닌 근육 덩어리 꼬리로 그를 후려쳤습니다. 불운하게도 범고래는 아주 영악한 동물이었는데요. 인간이 절대로 죽지 않을 세기, 그러나 커다란 피멍이 들 정도의 세기로 절묘하게 조절된 꼬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후려쳤죠. 급변한 상황에 다니엘은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필사적으로 수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다니엘에게 우아하게 헤엄쳐온 틸리쿰의 주둥이가 쩍 하고 벌어졌는데요. 범고래의 높은 지능은 수컷 인간의 어떤 부위를 물어뜯어야 가장 고통스러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사타구니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강렬한 고통을 느낀 다니엘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틸리쿰의 박치기와 꼬리치기가 날아들었는데요. 자신이 어릴 적 암컷 범고래들에게 당했듯 다니엘을 살아있는 장난감 삼은 틸리쿰은 섬세하게 힘을 조절하며 계속해 공격을 가했죠. 어두운 수조 안, 그렇게 격렬한 물소리만이 밤새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날 7월 6일 오전 7시 25분경 범고래 수조를 점검하던 시월드 직원들은 나체의 남성 시신을 등에 매단 채 헤엄치고 있는 틸리쿰을 보고 경악했는데요. 그 즉시 911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8분 만에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죠. 수습된 시신은 곧바로 신원 확인 및 부검을 위해 검시소로 이송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팩스로 전송된 부검 보고서를 받아든 조사관들은 그 끔찍함에 자신도 모르게 탄식을 내뱉었는데요. 직접적 사인은 익사, 그리고 이마, 코, 하악, 양쪽 귓불, 좌측 둔부, 우측 복부, 좌측 하복부, 우측 상완. 다니엘의 시신에서는 수십 개가 넘는 피멍이 발견되었으며 중요 부위는 완전히 뜯겨나가 있었죠. 또한 뚜렷한 방어흔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는 혈액순환이 멈추기 때문에 피멍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는데요. 다니엘이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익사하였다는 것이었죠. 부검 보고서에는 틸리쿰이 다니엘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신체를 훼손하였다는 내용들 또한 가득했습니다. 그가 약물에 취해 수조로 들어갔으리라는 수사관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는데요. 다니엘은 그 어떠한 향정신성 약물의 복용 없이 맨정신인 상태로 범고래에게 처참히 살해당한 것이었죠.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다니엘의 유가족은 크게 격분했습니다.
시월드는 틸리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월드 측의 소송을 제기한 유가족을 본 대중들의 반응은 몹시 차가웠는데요. 살인 번거로의 수조에 절대로 뛰어들지 마세요라는 경고문이라도 써붙여야 했냐는 식의 조롱이 쏟아졌죠. 결국 유가족은 한 달 만에 소송을 취하였고 그 후 틸리쿰은 얼마간의 격리 과정을 거치고 다시 샤무쇼에 투입되었습니다. Orange County Sheriff's Office. We need SO to respond for a dead person at SeaWorld. A whale has eaten one of the trainers. A whale ate one of the trainers? That's correct. 그리고 11년 후 2010년 2월 24일 틸리쿰은 또다시 조련사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쇼는 계속되었고 틸리쿰은 2016년 폐렴에 걸려 사망할 때까지 공연에 투입되었죠. 몇 번의 큰 사고와 수십 번의 작은 사고에도 불구하고 시월드는 번거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벌금을 내고 공연을 당분간 쉬는 것으로 무마할 뿐이었는데요. 그 결과 최근인 2024년 9월에도 범거래가 조련사를 공격해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중이죠. 수족관에 갇힌 모든 고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그들은 모두 감정이 파괴되어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이것은 틸리쿰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